이제 탈모약을 먹었을 때 간에 영향을 많이 주는가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약이 간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타이레놀도 용량을 많이 먹으면 이제 간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 탈모약 많이 드시는데 프로페시아라고 이제 많이 드시죠. 그것도 일부 환자에서는 간 수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탈모분들이 약을 장기간 드시다 보니까 이게 간에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뭐 3개월 이상 먹었으면 혈액 검사를 해갖고 이제 간 수치가 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뭐 약을 먹기 전에도 오래 먹어야 되는 약 같은 경우에는 간 수치 괜찮은지 확인하고 먹는 게 좋고, 또 약 자체는 이게 탈모약이 경구약이 간으로 대사해야 되기 때문에 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약을 먹으면 무조건 간 수치 검사를 해야 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 무좀약이라든지 경구 무좀약,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항생제도 오래 쓰면 또 간 수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먹으면 오래 쓸 경우에는 이제 몇 달, 뭐 며칠 뒤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탈모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전문의약품이라서 선생님 처방을 받고 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 선생님 그 진료 스타일에 맞춰갖고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한 번씩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 크게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너무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한테 간 수치를 올리는 건 아닌데 이제 드물게 일부 사람한테 간 수치를 올릴 수도 있다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어쩌다 한 번씩 그 해당 선생님이 검사를 한 번씩 해주는 것만 충분하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 두세 달 먹고 한번 간 수치 정도 한번 해보시고 뭐 예를 들어 먹고 1년 사이에 간 수치가 안 오르면 그것 때문에 오르진 않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 건데요. 그 부모님이 당뇨가 있었는데 100% 나도 당뇨일까? 당뇨는 유전이라는 얘기 들었다 이런 걱정을 하네요. 그 실제로 어떤가요? 당뇨 사실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유전적인 영향이 제일 큰 거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일단 뭐 부모 중에 두 분이 다 당뇨면 한 30%가 자식이 당뇨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당뇨면 한 15% 정도 당뇨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당뇨라도 10명 중에 자식 3명만 당뇨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요. 본인이 이제 뭐 식사 관리를 잘 하시고 정상 체중 유지하시고 이렇게 하면 당뇨로 진행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물려받는 가족력인 요소가 제일 크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제 열심히 식사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당뇨를 안 갈 수도 있고, 또 두 분이 다 당뇨라도 무조건 다 물려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면 하여튼 간에 두 분이 당뇨면 한 30% 정도 당뇨가 될 수 있고 한 분이 당뇨면 한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뇨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하면 당뇨가 잘 걸린다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혹은 이런 걸 하면 좀 더 예방할 수 있다. 그 당뇨는 일단요, 혈당은 당뇨병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뇨병은 이야기 안 해드리고, 일단 예방하는 방법은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내가 먹은 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설탕이라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탄수화물하고 이 당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활동도 할 수 없고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활동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많이 그만큼 먹어야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지만 앉아있는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먹으면 배만 나오고 문제가 되고요. 예전에는 음식들이 사실 다 칼로리 낮은 음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칼로리가 높고 이제 다 너무 고칼로리 음식이 많아서요. 사실 이게 식빵 하나 먹어도 밥 한 반 공기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빵 칼로리 그렇게 밥 3분의 1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너무 디저트라든지 이런 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여튼 체중이 말을 해줍니다. 체중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근육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안 될 거고요. 근육이 저처럼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먹어도 배가 나오고 살이 찌거든요. 결국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정상 체중 유지하는 거죠. 체중이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 체중 유지하시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건데. 결국에는 당뇨 예방이나 이런 습관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당뇨 같은 게 있을 때 내가 당뇨 초기 증상이다. 이거 당뇨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당뇨가 많이 안 높을 때는 사실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마른 당뇨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상 체중이 마른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당뇨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당뇨가 아주 심해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도당이 혈액에서 흡수해서 인슐린이 해서 이제 조직을 써야 되는데 이게 혈액에 넘치기 때문에 소변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면 포도당이 빠져나오면 물을 엄청 많이 땡깁니다. 그래서 소변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다육하거든요. 소변량이 많아지면 반대로 소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게 되고요. 그래서 소변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고 목도 너무 많이 마르고 하고 이게 그 포도당을 조직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밥도 계속 땡깁니다. 그래서 다음 단요 다식하는데 소변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 물도 목도 너무 많이 마르고 계속 배가 고프다 이런 게 이제 당뇨가 심했을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당뇨가 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오셔갖고 이제 아니면 자가 혈당계로 해서 혈당을 측정한다든지. 근데 뭐 사실 당뇨 있는 분들이 자가 혈당계가 없으니까. 네 맞아. 결과적으로는 병원에 오셔갖고 내가 왜 이렇게 소변을 자주 누르지, 물을 왜 이렇게 자주 내가 물을 자주 마르지, 아니면 뭐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알기 좀 힘들긴 하네요. 그게 이제 당뇨가 심해졌을 때 나오는 증상이고 당뇨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는 별 본인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인터넷에 맨날 또 이런 썰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당뇨가 그리고 이름이 당이 소변에 있다 해서 당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소변 색깔이 뭐 변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건 진짜인가요? 소변 색깔 변하는 건 크게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소변을 당이 많이 빠져나오니까 실제 이제 소변에 약간 뭐 거품료가 있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소변을 보면 뭐 개미들이 막 모였다든지 당이 많으니까요. 설탕이니까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뭐 생각보다 지금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당뇨는 그러면은 이게 약을 먹으면은 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당뇨는 일단 그 고혈압하고 당뇨는요 치료 목표가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완치가 안 되는 병이고요.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 혈관 합병증이 생기는 거, 뭐 심근경색, 중풍, 뭐 그런 여러 가지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병 안 오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장이 나빠지면 당뇨 때문에 투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합병증이 안 오도록 이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먹는 만큼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고 비만한 사람들은 일단 체중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체중 관리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비만한 사람은 체중 관리가 핵심적이고 마른 사람들은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질문 중에 혈당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 말고는 결국에는 식이 조절밖에 없나요? 그렇죠. 식사 조절. 혈당이 내가 먹은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안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 당뇨 시기도 있고요. 뭐 적절하게 골고루 먹고 천천히 먹어서 칼로리를 낮추는 그런 식사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럼 빨리 먹는 것보다는 천천히 먹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배는 실제 위는 꽉 찼는데 머리에서 위가 찼다는 걸 인지할 때까지 시간이 한 10분, 15분 걸리거든요. 급하게 먹게 되면 실제 위는 다 찼는데 나는 아직까지 위가 찼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식 많이 먹고 있으면 배가 빵빵해가 나중에 한 20분 지나면 배가 터질 것 같이 이제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드시고 이러면 포만감이 이제 어느 정도 차면 배가 부르다 이제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환자분 오시면 가능하면 음식을 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면 좀 적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다이어트의 비법이기도 하네요. 네, 천천히 먹고 아무래도 좀 적게 먹는 편이긴 한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분비 관련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뭐 중간에 뭐 다른 질문 그 처리할 거 있나요? 내분비 관련해서? 약간 양념이 많고 또 설명이 길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은 평생 복용, 아까 뭐 얘기하신 분인데 이런 평생 약을 먹어야 되냐는 일단 그 고혈압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혈압하고 고지혈증도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고요. 그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을 먹다가 끊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물론 체중을 줄여서 이제 체중을 줄이면 이제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진단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나의 혈압은 정상인데 약간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평소 혈압은 내가 단체에서 모르는데 정상인데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한다 하니까 두근거리고 혈압을 재보면 180, 200까지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군대 정상혈압이 보통 120에서 80이죠? 뭐 정상혈압이 딱 기준이 있진 않은데 일단 병원에서 재는 거는 수축이 높은 혈압이 140이 넘어가면 우리가 고혈압 의심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낮은 혈압, 이하의 혈압이 90이 넘어가면 이제 고혈압. 그러면은 둘 다인가요? 둘 다를 말한 거예요?
그중 하나만 한 개, 한 개가 건가요? 네. 그럼 뭐 130, 뭐 90, 85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혈압이 근데 정상보다 좀 높으면 고정 130, 뭐 85, 90이라도 심장이 나쁘거나 이러면 혈압을 좀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혈압이 조금 뭐 정상보다 높다고 생각되시면 병원 오셔갖고 피 검사 해갖고 또 심장 질환 때문에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당뇨가 있거나 심장이 좀 나쁜 분은 혈압을 조금 더 낮춰야 되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여튼 약을 끊지는 좀 못합니다. 근데 혈압이 결국은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혈압 진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측정하거나 네. 아니면 24시간 혈압을 해서 혈압 환자인지 확실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뭐 음료수 안 네네네네. 하시고요. 오메가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양계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오메가 3를 먹으면 뭐 네. 혈관이나 이런 데 좋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드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오메가 3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갈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좀 그런 게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콜레스테롤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오메가3는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성지방이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조금 있고요. 근데 이제 혈관을 막 뚫고 이런데 제일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인데 LDL 콜레스테롤 높은 거는 사실 이게 오메가3로는 좀 부족하고 이제 스타틴이라고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 계열 약을 그 수치에 따라서 좀 처방을 받아 먹는 게 좋고요.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높은 거 같은 말인데 그것도 이제 이 가족 체질적인 강하기 때문에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몸무게 정상이고 관리를 잘하는데 왜 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 높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많은 분들은 약을 안 쓰고는 사실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하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당뇨는 일단 기본이 비만 환자는 체중을 줄이는 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고 식사 관리하고 그런 게 엄청 중요하고 약도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분비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네. 기타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타 질문 보면은 산부인과 관련된 질문 좀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첫 번째 질문 이게 하는 게 맞겠네요. 이제 59세시라고 하시고 이 폐경도 되셨고 하는데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일주일에 3회 이상, 거의 만보 이상, 거의 만보면은 뭐 키로수 한 2kg, 3kg는 보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 초에 폐경이 오고 그때부터 지금 한 반년 사이에 5kg나 뛰셨다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혹시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폐경을 한 증상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가 먹는 양도 늘지도 않고 운동을 충분히 하는데 체중이 늘었다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면 대사가 느려지고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체중이 늘 수도 있거든요. 피로감도 물론 같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피검사에서 갑상선 호르몬 괜찮은지 봐야 되고 또 몸 안에 뭐 그런 경우에 배가 좀 부르겠지만 복수가 찬다든지 뭐 종양이 있다든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체중이 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 오셔갖고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고 사실 운동 효과는 사실 좀 이게 만보 걷고 있는데 충분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지만 우리 운동을 하려고 하면 좀 숨이 찰 정도로 약간 이제 이제 물론 이제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숨 찰 정도로 운동하시다 보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겠지만요. 일단 약간 숨이 바쁠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좀 있거든요. 심박동수가 빨라지는 그 정도의 강도 운동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상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살 빼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도 그 살 빼는데도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긴 되는데 이 다음 질문도 약간 그런 건데 보통 골 감소증, 골 장염증 이런 것들에서 운동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일단 골 감소증, 골 장염증이 뭐냐 하면 이 골 밀도를 보는 건데 뼈 양이 모자라는 겁니다. 뼈 양이 혹시 모자라면 뼈가 부러질까봐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도 튼튼해지고 인대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 뼈를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골절이 좀 줄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럼 그 운동으로 골 감소증이나 골 장염증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으면은 그걸 운동을 내가 충분히 하면은 비타민이라든지 비타민 D하고 칼슘약을 병원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고 운동을 하잖아요. 일단 효과는 운동보다는 뭐 칼슘, 비타민 D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연구했는 결과를 보면 칼슘, 비타민 D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골절을 한 15% 정도 줄여주고요. 특히 이제 대퇴 다리가 부러지면 못 다니거든요. 대퇴 골절을 한 30% 정도 위험성 낮추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 비타민 D를 이제 뭐 신결석이 있다거나 뭐 위장장애나 부작용이 있어서 못 드시는 분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칼슘 비타민 D가 뼈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간병증이 있는 분들은 좀 이제 처방받아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주사를 많이 맞는데 그런 주사가 좀 사실 뭐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크게 권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너무도 용량이 많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비타민 D 정상이 30에서 100 나노그램 per ml인데 한 20 정도 이상만 돼도 그냥 골다공증 예방이 충분하고 뭐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있었던 환자들은 한 30에서 50 정도로 맞춰하고 50 넘어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실제 주사 맞는 분들은 뭐 50 넘어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주사를 몇 번 맞았으면 검사를 해갖고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갖고 떨어져 있으면 맞든지 네. 주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 맞고 4개월에 한 번 맞고 하는데 고용량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약을 먹고 싶지 않다고 좀 하시네요. 네네. 약을 안 먹고 운동으로만 가능한가 싶은데 그건 조금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골다공증도 그렇고 골감소증도 그렇고 무조건 치료하는 병은 아닙니다. 이게 치료 목적이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뼈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뼈가 좀 모자라도 뼈 자체가 튼튼한 사람이 있고요. 네. 뼈가 좀 양이 많아도 뼈가 쉽게 잘 부러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살짝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졌다. 골절 면역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네. 나이도 젊고 나는 별 불편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뼈가 부러진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사실 뭐 골 밀도가 좀 낮아도 네. 치료 안 하고 운동하셔도 별 크게 문제는 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에 네네. 가까웠는데요. 이제 계속 한 가슴이 계속 아프다고 하세요. 네. 네, 근데 사실 가슴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네. 이제 가슴이 아픈 게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병원에 그냥 내버려둘 될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될지,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검사를 할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제일 내과적으로 응급 상황을 볼 때요. 물론 이제 흉통이 좀 응급스러워요. 왜냐면 심장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예, 갑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장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흉통은 사실 병원에 오셔서 내과에 방문하셔갖고 심장 문제인지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또 호흡곤란, 숨찬거하고 흉통, 그다음에 갑자기 의식이 없어갖고 쓰러진다든지 이런 거는 좀 위험한 병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갖고 물론 이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흉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꼭 심장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흉통이 반복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50대 이상 연령군에 하면 꼭 내과 오셔갖고 상담을 받고 혹시나 이제 협심증이나 심장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병원에 가면은 이제 심장 쪽인지 아니면 위쪽인지 요거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운동을 하면 심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심장이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밥 먹고 심해진다든지 똑바로 누워 있거나 잘 때 심해지면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이쪽에 근육이나 뼈가 아프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제 뭐 결국은 나이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뭐 이제 위험이 있다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뭐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런 분들이 좀 더 고위험이고요. 하고 60세 이상 고위 나이 드신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좀 높다고.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심혈관 이제 중위 연령에서는 오히려 위식도를 또 생각하는 게 맞나요? 일반 뭐 러프하게 뭐 좀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꼭 이제 개개인 별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아니 사실 제가 그런 질문을 군의관 할 때 많이 들었는데 걔들은 보면 항상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걔들은 보면 항상 그 가슴이 아프다 알고 봤더니 운동을 너무 열심히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이건 또 골프 스윙 하면서도 여기 아플 수도 있고요. 이거 네. 많이 해도 여기도 아플 수 있고 네. 물론 이제 근육이나 이제 여기 뼈 문제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과 질문 사실상 이제 다 끝났고요. 네네네. 보니까 이제 남은 질문들이 한 2개 정도 남았는데 네네. 이게 다 산부인과 질문이네요. 네. 하나는 요즘에 소변이 자꾸 새고 아프고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당뇨나 이런 것처럼 소변이 자주 마려놓고 뭐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 경우는 요실금일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병원 오셔서 요실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요실금이다 그러면은 그걸 가셔서 뭐 약을 주는데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게 정말 방광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요실금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게 그냥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나이에서는 요실금이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임산부의 코로나 확진 및 이게 이후 완치됐을 때
그 애기한테 영향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요즘에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큰 영향 없습니다. 임산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조산을 한다든지 유산할 수 있는 위험성은 좀 더 올라가기는 하지만 태아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사실 이게 계속 새로운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도 이 코로나 걸렸던 임산부가 아기를 낳은 아기가 이제 기껏해야 2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이 아무리 빠른 애도 2살밖에 안 되는데 얘들이 현재까지 있었던 그 2살까지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고, 물론 이런 것들이 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더니 그때 그 시대에 코로나 걸렸던 애기들이 동시대에 다른 비코로나 걸리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연구가 나오면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현재까지 나왔던 데이터에서는 애기한테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혹시 뭐 유튜브 상에서 올라온 질문 있나요? 그거 없으면은 여기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보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댓글을 할 수 있으면 댓글로 뭐 질문 대충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김경 교수님 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항상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더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댓글로 또 어지간한 거는 사실 모든 걸 다 답해 줄 수 있지만 가능하면 뭐 답변을 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안 하세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아니면 어쨌든 해당 근처 병원이라든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을 방문하셔갖고 대면 진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인터넷에 또는 이제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고 크게 신뢰할 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방송 이런 거를 보시고 보다는 의사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면 좀 궁금해하시면 이 학회가 있습니다. 내과 같은 경우에는 신장 질환은 대한 신장 학회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이제 충분하게 객관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신다든지 간 같은 경우 대한간학회 이런 사이트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그런 내용은 좀 신뢰성이 있지만 그냥 뭐 검색하고 이래갖고 하는 건 사실 좀 사실 저희도 이렇게 참 방송을 하면서 항상 걱정하는 게 이게 질문들도 보면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 개인 컨디션이라든지 지경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답변할 때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못하게 되는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좀 특수한 경우에 맞춰서 내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항상 그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의사를 방문해서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방송, 유튜브나 이런 방송은 하나의 참조용이 되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모두에게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게 보통 유튜버 내려가는데 구독, 좋아요, 그런 거 있는데 뭐죠? 어쨌든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